안녕하십니까.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의해 강의를 맡게 된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지원관 윤종걸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다문화 가족 학생의 대입 준비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대입 전형에 의해, 세 번째로 2023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을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보다 많은 다문화 가족 학부모와 자녀분들에게 도움되는 강연이 되고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문화 가족 자녀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부분의 강의들 1번과 2번의 강의는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님과 자녀분들도 같이 들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순서를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지금 현재 고3이 아닌 고등학생 학부모님과 자녀분들의 경우에도 3번까지 한번 들어보신다라고 하면 미리 이렇게 좀 대입을 준비하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고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문화 가족 학생이란 어떤 학생들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학생들이 바로 다문화 가족 학생일 겁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다문화 가족 학생의 비율이 대한민국에 지금 재학 중인 초, 중고생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될까요?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교육 통계를 통해서 학교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범위를 잡다 보니까 민원이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의 약 4.2%, 중학교의 2.5%,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1.1%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다문화 가족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학교가 높아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조금 더 많아질, 지금 현재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학교 내 다문화 학생 비율 변화를 살펴보시게 되면 뭐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2012년부터 2021년이 되어오는 과정들 속에서 점점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4.2%까지, 그리고 중학생들 중에 비율이 2.5%까지,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1.1%까지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학령 인구 변화 추이, 그 학령 인구 감소 현황을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학령 인구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는 연령대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2020년, 2025년 뭐 중간쯤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말할 것 없이 점점 학생의 수가 감소할 거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학 입학 정원과 학령 인구 감소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한 강의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 입학 정원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는 상당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령 인구가 오히려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숫자가 부족한 상황을 볼 수 있겠고요. 뭐 신입생 충원율,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신입생, 각 대학들에서 이제 새로 1학년 입학할 학생들을 이렇게 좀 충분히 선발해야 되는데 그 선발하는 비율이 수도권에 있는 일반대의 경우에는 99.2% 정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도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정도,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전문대들은 뭐 한 82.7%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더 가파르게 감소함으로 인하여 대학 가는 것이 그 경쟁이 생각보다 덜 치열할 수도 있다. 오히려 전문대라든지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을 진학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다문화 가족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가 더 지금 현재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 인원이 더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수의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선발이 앞으로 더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다문화 가족 학생들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선발해주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을 가는 시점에는 더 그 기회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생각보다 이렇게 인원이 조금 뽑으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걱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각 대학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인원을 많이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국적별 분포를 한번 살펴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학교에 있는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베트남이 한 32.2%,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가 한 23.2%,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와 중앙아시아 순서로 그 비율이 많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다문화 가족 학생 국적별 분포표인데요. 베트남, 중국,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한국계, 그리고 필리핀, 일본 이런 비율들이 이렇게 좀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족 학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다누리라고 해서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그런 꼭 필요한 기본 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 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를 한번 예시적으로 보여드려 봤는데요. 제가 속한 그 대구교육청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안내해 드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한 12, 13개 언어로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학부모님들을 지원하는 교육청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안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강의도 기왕이면 외국어로 이렇게 다 이해되실 수 있게 설명드리면 참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한계상 한국말로 이렇게 조금 자세하고 그리고 천천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느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어느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는 못 드리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나라 언어별로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보충해서 이해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지금 다문화 가족 자녀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경우에 학부모님들보다 자녀들의 경우가 이제 한국말이 더 익숙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부모님께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조금 이해가 덜 되시거나 좀 이렇게 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자녀에게도 이 강의 내용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한번 확인해서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전체적인 그 다문화 가족 자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좀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설명을 드렸다면요.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부터가 진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이제 기본 조건을 살펴보면요. 결혼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한 분은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대한민국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인 분이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 분이 결혼을 하셨고 두 분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고 뭐 또 해외에 있던 그 자녀를 이제 함께 데리고 온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조건이 아닌 자녀가 이제 그 학부모님 자녀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뭐 다른 외국 국적의 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외국인 전형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국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원 자격 조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 확인된 그 조건에 따라서 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요 전형의 지원 자격 조건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외적인 조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 또는 친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제 일부러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전형의 지원 자격 조건을 또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경우는 그 아버지가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셨는데 군대를 조금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경우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크게 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원 자격에 조금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좀 의문점이 있는 분들은 그 여러분들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대학, 내가 그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그 희망대학의 입학 담당자 분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확인 받으시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메모를 해 놓는다라든지 자료를 이렇게 좀 정리하셔서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대학별로 지원 자격에 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대학의 그 담당자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대학의 그 입학처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뭐 그 대학명을 입력하시고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그런 검색 사이트 있죠. 그런 검색 사이트에 희망하시는 땡땡대학교 입학처, 땡땡대학교 입학본부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그 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찾으시고 그 대학 입학 홈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전화 문의처로 전화를 하셔서 질문을 남기시고 그에 따른 답변을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이제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특별 전형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의 종류를요. 일단은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본다라고 하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 중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셔서 출생한 자녀가 이제 국적이 한국 국적이었을 때 이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해당이 되고 그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보통은 이제 특별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이 특별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런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학을 못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겠지만 일반 전형에는 지원할 수 있으십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거나 아니면 뭐 검정고시를 합격하셨거나 하셔서
대학 입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학력 조건이 인정되시는 분들이라면 특별 전형에는 해당 안 돼도 일반 전형에는 당연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이제 대학 못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대학에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이라고 찾아봤더니 없고, 아니면 뭐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찾아보고 그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을 쭉 찾아봤는데도 다문화 가족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는 이 대학에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대학을 지원 못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전형은 특별 전형보다 조금 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교 성적이라든지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으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특별 전형에 이제 지원 자격도 안 되고 그 대학이 뽑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대학을 이제 지원 못하는 상황, 지원할 만한 그런 이렇게 상황이 안 된다면 타 대학에 다문화 특별 전형을 또 찾아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이제 또 그 궁금한 사항으로요. 특별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무조건 합격하기 유리하냐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전형의 경우에 일반 전형보다 선발하는 인원이 기본적으로는 더 작기 때문에 이제 일반 전형으로 만약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성적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학생이시라고 하면 굳이 선발 인원이 적은 특별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더 이렇게 옳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은 보통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합격하기 힘들 것 같다. 라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대학을 꼭 지원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특별 전형으로 한번 상향 지원, 내 점수가 부족하지만 합격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떨어져도 조금 아쉽겠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고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관련되어 있는 좀 특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려봤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대입 전형 전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님의 경우에도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요. 고등학생 이상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강의를 조금 더 관심도를 더 갖고 천천히 들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 대입 전형이 이렇게 운영되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꼭 포함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유형별 분류입니다. 이제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고요. 수시 모집 4개, 정시 모집 2개 유형입니다. 수시 모집의 4가지 유형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은요, 먼저 교과 성적이 아주 주된 요소로 반영이 됩니다.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목의 석차 등급을 말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9등급까지 이제 석차 등급을 받게 되고요. 상대평가를 받게 됩니다. 상대평가라는 건 내가 50명 중에 1등인지 2등인지, 그래서 상위 4% 안에 들면 100명 중에 4등 안쪽으로 이제 성적이 나오면, 등수가 나오면 이 학생이 1등급이 되는 거고요. 5등, 6등이 되면 2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교과목을 선택한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같이 그 교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내 점수가 몇 점이냐, 그리고 내 점수에 따라서 그 등수가 몇 등이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1에서부터 9까지의 등급이 나오는 거죠. 요 등급의 평균적인 숫자 값이 높은 학생이 요 교과 전형에 지원을 했을 때 유리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데 더 도움이 되냐 하면은요, 학교 공부를 충실히 잘하는 학생. 그러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충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갔느냐의 차이보다 내가 그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시 성과가 잘 나오는 명문고등학교에 가면 그 입시 명문고등학교가 또 일부 존재하잖아요. 그런 고등학교에 가면 내가 학교 성적을 받는 거는 조금 불리한데 이제 수능 성적을 더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아서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학교다 라고 하는 학교를 선택한다 라고 하면 요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크게 유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진학하는 게 유리하고요. 학교 성적을 충실하게 잘 받는 학생이 또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문화 가족 학생들의 자녀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성화고를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각 대학의 지원 자격 요건에서 특성화 고졸 이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과 통합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고 학생만 또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진학해서 거기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잘 가겠다라는 생각은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좀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히 학생부 성적,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이 요 교과 전형을 잘 활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요 조건에 보면 학교 교과 성적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성적 말고 수능 성적으로 시험을 봐서 수능 성적이 최소한 국어 뭐 3등급, 영어 3등급, 그리고 수학 3등급 이내가 돼서 잘 본 영역의 합이 뭐 평균 잘 본 그 영역의 3개 영역 합이 9등급은 돼야 된다. 8등급은 돼야 된다. 아니면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은 되어야 한다. 와 같이 일정한 정도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더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의 경우에 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가 조금 더 그 남들이 더 가고 싶어 하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교 성적도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수능도 시험을 봐서 수능 성적도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위주 이제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교과전형처럼 학교 성적을 참고로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생활에 얼마만큼 충실히 노력한 학생인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과도 그 친구들과도 이제 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좀 좋은 학생인지 모범 학생인지를 살펴봐서 선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요. 이제 다문화 가족 학생들의 경우에도 성적도 좋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충실히 잘하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범적인 학생들의 경우
종합전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성적이 부족한 경우나 아니면 성적도 좋고 그런 활동 내용들도 좋은 학생들의 경우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상위권 대학, 조금 명문 대학들의 경우에 이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을 이제 통해서 많은 수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그 초중고생들, 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경우도 그렇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경우도 그렇고요. 아직 대학 입시가 당장 올해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되겠고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그 좋은 과정과 결과가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논술 전형과 이제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논술 위주의 전형은요, 논술이라는 이제 글쓰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글쓰기 시험 성적과 경우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이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쓰기 시험이라는 게 이제 인문사회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인 글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연계열 대학, 뭐 공과대학이나 자연계열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관련되어 있는 이제 풀이 중심의 또 논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능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학교 시험이나 수능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학이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글로 이제 답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별도의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게 이제 논술 전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도 논술 시험을 별도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자녀 전형 이제 다문화가족 학생 중에도 이런 전형에 이제 준비가 가능한 학생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금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쪽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또 기회일 수도 있겠죠. 뭐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은요, 그 예술 체육 관련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관련돼 있는 이제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실기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 이제 입학 그 준비를 할 수 있겠고요. 뭐 실기를 잘하면 당연히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데 유리하겠죠.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활동, 성적 이런 부분들도 그 음악, 미술, 체육의 실기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악, 미술, 체육을 잘해서 음악, 미술, 체육 학과를 대학을 그쪽 학과로 진학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히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그 실기와 관련된 준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시 모집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한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 있고요. 뭐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실기 실적 위주 음악 미술 체육의 전형이 또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여러분들 뭐 국어 그리고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나 과학 탐구 그리고 뭐 한국사 이런 시험을 이제 필기 시험으로 보시게 되고 그 필기 시험의 성적값이 좋은 학생일수록 이제 아무래도 점수가 더 좋으니까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학교 성적이 내 기대만큼 좋지 못하다. 그런데 나는 성적이 점점 향상되어서 내 학교 성적보다 그 수능 시험을 통한 성적이 대학 가는데 더 유리하겠다 생각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요 정시 모집의 수능 위주 전형을 잘 활용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모집 시기별 이제 복수 지원 가능 횟수 뭐 이런 걸 한번 살펴볼까요? 대학 진학할 때 이제 기회가 뭐 3번 있다고 합니다. 수시 모집 최대 6번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시 모집 각 군별 가나다 군별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군별로 각 한 번씩 해서 최대 3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와 정시에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뭐 2월 달쯤 돼서 이제 추가 모집의 기회가 또 한 번 있습니다. 복수 지원의 요 내용은요, 정말 이제 잘 지켜져야 됩니다. 수시에 최대 6번, 그리고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의 그 군별 대학들 중에 가군에 한 번, 나군에 한 번, 다군에 한 번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정시 모집은 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유의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거에 이제 더 보충적인 내용입니다.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금지사항. 이제 9월 달에 이제 수시 모집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9월 달에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해서 뭐 이제 한 11월부터 12월 달에 이제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 등록을 포기한다. 합격했는데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을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을 지원할 때 산업대나 전문대의 경우에 이제 뭐 이제 횟수 제한에 상관이 없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등록 포기 관련자에서도 정시 모집 충원 합격 등록 마감일 경우에 16시까지 하여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12월에 이제 정시 모집이 있게 되고요. 이제 추가 합격자 뭐 이제 등록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2월 달에 이제 또 추가 모집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게 되는 추가 모집 합격 등록자의 경우에는 이제 4년제 정시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만 2월 달에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가 모집은 제가 횟수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죠. 횟수 제한 없이 뭐 여러 번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번 지원하지만 또 여러 번 지원한 만큼 이제 충원 합격되어지는 그 빈도도 많고 선발하는 인원도 워낙에 조금이기 때문에 조금 네, 뭐 이렇게 추가 모집까지를 기다려서 뭐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을 이렇게 좀 소홀히 지원한다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못할 겁니다. 추가 모집은 말 그대로 정말 마지막에 최후적으로 이제 다른 대학에 합격한 경우가 없을 경우를 고려해서 예, 생각하는 그런 전형이 예, 될 것 같습니다. 모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보충적인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아까 수시 모집 지원 횟수 제한에 이제 예외가 되는 대학들 조금 말씀 더 보충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6번 지원할 수 있는데 그 6번 외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대학들은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대학이나 산업대나 전문대의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6번이 넘어가도 이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 6번에 포함이 되지 않고 예, 별도로 더 지원이 가능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대입 관련 기본 자료, 뭐 이제 대학 입학 전형 4년 예고제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교육부에서 먼저 기본적인 그 대입 정책을 발표합니다. 4년 전에 발표하는데 그게 그 이제 대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월 말쯤에 교육부에서 큰 방향성을 갖고 있는 대입 정책을 이제 대입제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발표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1 8월 달쯤에 대입 전형의 기본 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대입 전형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항들을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발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입시를 치를 분들이 고2가 되는 4월달 말까지 각 대학별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내가 고3이 되어서야 그 대학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고2가 되었을 때도 어느 정도 뭐 한 8, 90% 정도의 내용들은 이제 각 대학별로 발표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확인해 보면 될까요?
각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죠.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요강은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이 따로 있고요. 각 대학별로 올해의 경우에 3학년이 되었을 때 5월 말까지, 오늘이 이제 제가 지금 6월 1일 날 요 강의를 이제 녹화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 요강 같은 경우도 8월 말까지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에는 이제 좀 정시 모집,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좀 늦어져서 조금 일부 내용을 제가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올해 모집 요강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관련 기타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어떤 유용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각 대학별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전년도에 대학별 고사의 내용이나 구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3월 말 정도 되면 각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요 내용을 통해서 각 대학의 면접 문항이라든지 논술 문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보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하고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것은 전년도 입결을 공개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가라고 되어 있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전체 대학의 내용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년도에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의 입시 결과, 이 정도 성적에 있는 학생들까지가 합격되었구나 라는 그 자료를 확인해서 내 성적이 이만큼이라면 이 정도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전년도에 합격했으니까 내가 지원을 해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예,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각 대학교의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확인이 되냐? 보통은 각 대학들이 6월 초,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는 시점이 6월 4일이니까 요맘때쯤부터 각 대학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하셔서, 물론 여러분들 성적은 3학년 1학기 기말시험까지가 끝나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적이 확정되는 시기는 아마 이제 7월 말 정도,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성적이 확정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적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이 사이트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미리 성적을 알고 싶다,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성적을 알고 싶다, 그래서 기말시험에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이제 주 특징, 아까 제가 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렸는데 복습하는 의미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이 크게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빠진 거는 수시와 정시의 실기 실적 중심의 전형들만 각각 한 번씩 빠져서 6번이었는데 지금 4번만 되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요. 교과 성적은 1에서 9등급까지의 석차 등급이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내가 100명 중에 몇 등이냐, 200명 중에 몇 등이냐, 뭐 300명 중에 몇 등이냐에 따른 그 상대적인 성적 등수가 이제 이 교과 성적을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성적을 일정 부분 이제 요 정도 성적을 맞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수능 최저학력 조건이 되겠고, 그런 조건까지를 충족해야 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역량, 교과 성적이 기본적으로 참고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교과외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활동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참여했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범 학생들의 경우, 뭐 학업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다른 친구들과의 그 관계 부분도 일부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학교 생활의 충실도, 그리고 얼마만큼 학업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은 이제 기본적인 뭐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과 역량, 그리고 또 물론 학생부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 역량이 필요하고 논술 시험에 대한 그 역량이 필요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의 경우에는요, 수능 시험을 잘 보면 되고 수능 시험 성적이 좋으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또 교과 역량, 뭐 요즘 뭐 이제 교과 평가라고도 하죠. 그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잘 이수하고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평가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일부 성적까지를 반영하는 대학도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 존재합니다. 예, 각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 비율 변화를 한번 좀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예,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가 구분이 되어지고 있고요. 2023학년도는 이제 2023년에 대학생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고3이 치르는 그 전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가요? 수시 모집이 한 78% 정도 차지합니다. 정시 모집은 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의 비율이 거의 뭐 8, 정시 모집의 비율이 2 정도가 되고요. 오히려 수시 모집의 비율이 조금 늘어난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각 권역별로 어떤 비율을 보이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서울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부분은 이제 뭐 꼭 서울 학생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각 권역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교과 전형의 비율이 좀 작죠. 15.7%. 그리고 수능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37.4%. 종합 전형의 비율이 한 32.5%가 되겠고요. 수도권도 이제 교과 31.1, 종합 25.7, 수능 26.3. 강원,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전남, 제주, 전북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그 교과 전형의 비율이 더 높고요. 종합 전형의 비율이 그 다음 정도 되고, 정시의 비율이 가장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78대 22%의 비율을 수시와 정시가 보여주고 있지만, 그 권역별로 나누어 봤었을 때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정시 비율이 더 높고, 그리고 뭐 수도권의 경우에도 그런 경향이고, 다른 이제 지역의 경우에는 좀 그 정시 모집의 비율이 더 작은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수시 모집 관련해서 기본적인 안내를 또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게요. 2023 대입을 예시적으로 해서 원서 접수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에 이제 3일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전형 기간은 이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 12월 14일까지 있게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뭐 빨리 하는 대학도 있고 좀 늦게 하는 학교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12월 15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등록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이 합격자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수시 모집에 6번, 이제 기본적으로 6번, 그 외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대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6번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6번 다 합격한 학생도 있고, 뭐 하나나 두 개, 세 개 합격한 학생도 있겠죠. 그 학생들이 여러 번 합격은 했지만 내가 그 중에 어느 대학을 선택해서 실제로 대학에 진학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격자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합격자 등록을 해서 하나의 대학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대학들은, 내가 6개 대학 모두 합격했는데 하나의 대학을 선택하고 나머지 5개 대학을 포기를 하게 되면 내가 포기한 만큼 다른 후순위 학생들에게, 그 뒤에 있는 학생들에게 합격의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충원 합격자 통보가 쭉 있게 되고요. 그게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최초 합격자 발표에 합격이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충원 합격, 추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12월 한 26일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이 12월 27일이 되겠고요. 이제 학생부 작성 기준, 뭐 수시 모집에 관련돼서 학생부가 작성되는 마감일은 이제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시 모집도 올해 이제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3학년도의 경우를 예시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은요, 이제 수시 모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 29일 목요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중에 이제 3일 이상 그 원서 접수 기간을 둬야 합니다. 뭐 거의 연말, 연초의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전형 기간은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시 모집은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가군, 나군, 다군의 대학별로 각 군별로 한 번씩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해서 가군에 2번, 나군에 1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이렇게만 지원 가능하고요. 합격자 발표가 2월 6일까지 있고요. 합격자 등록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있습니다. 수시와 마찬가지로 정시에도 3번 합격했다면 3번 중에 하나의 대학, 실제로 내가 희망해서 대학에 가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하고 그렇게 내가 선택한 만큼 후순위자에게 이제 또 기회가 가고 그래서 추가 합격이 이루어지고 그 추가 합격에 이제 등록 마감 기간이 2월 17일까지고 예, 그렇습니다. 뭐 수능 시험은 11월 17일이고 수능 성적은 12월 9일에 이제 통지될 예정이고요. 수능 시험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알아볼까요?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작년도부터 좀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현재는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국어가 있고요. 국어가 이제 공통 부분과 선택 부분으로 나눠지고 공통 부분에서 75% 이제 출제가 됩니다. 독서와 문학 부분이 되겠고요. 선택 부분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국어는 상대평가 과목입니다. 1에서 9등급까지의 석차 등급이 나오는 교과목이고요. 수학은 공통 75%, 선택 25%인데 공통의 부분에 수원, 수투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선택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문사회계열학과,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대학을 인문사회계열학과로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 계열에 가는 학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뭐 선택 과목별로 따로따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작년도부터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 인문사회결학과를 수학 성적을 잘 받은 미적분 기하 선택자가 많이 지원해서 합격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 듣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나는 인문사회계열 그 대학 진학할 계획이라 수학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수시 모집으로 가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정시 모집으로 가는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나쁘면 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지금 미리미리 해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 시험도 있고요.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기본적인 점수를 맞춘다. 영어 90점 이상을 맞추면 다 1등급입니다. 한국사도 기본 점수 이상을 맞추면 1등급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성적이 반영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상 성적을 받으면 된다. 3등급 이상 맞아라. 4등급 이내를 받아야 된다라는 정도의 조건으로 이제 걸고 있기 때문에 성적을 기본 이상 받으면 됩니다. 뭐 꼭 만점을 받아야 된다. 다 모든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아닐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요, 사회와 과학 탐구가 있고요. 그리고 직업 탐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의 경우도 이제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 절대평가이고요. 예,
그리고 사탄 과목, 과탄 과목은 상대평가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능 점수 이해를 위해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를 제가 한번 예시적으로 참고 삼아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사 등급으로만 나오고요. 국어, 수학은 선택 과목이 표시가 되고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도 등급, 절대평가 과목은 등급만 나오고요. 그리고 탐구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와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또 나와집니다. 제2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라서 등급만 나오는데 지금 이 학생은 예시로 보여드린 학생은 제2외국어 한문을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등급은 주로 그 수시 모집에서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수능 최저를 위해서 수시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정시는 그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활용하기 때문에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지만 수시 모집에서는 뭐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이어야 된다. 3개 영역의 합이 8등급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등급이 수시 모집에서 활용이 되어집니다. 뭐 성적표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수능 최저학력 조건이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학생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국어와 수학을 더해보면 2 더하기 2, 4가 되죠. 2합 5가 충분하겠네요. 3합 8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도 충분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더해봤더니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 6이 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의 예가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100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는 정시에서 대학별로 이제 점수를 활용해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데 이용되고요. 100분위 점수가 조금 더 중위권 대학 그리고 더 상위권 대학일수록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능 점수를 좀 간략하게 이해해 볼까요? 원점수라는 게 있고요. 100분위 그리고 표준 점수 뭐 등급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수는 이제 해당 영역 문항 중에 이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고 하는 그냥 말 그대로의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점수는 공개되지도 않고 입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원점수라는 거는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점수값이니까 원점수가 좋은 학생이 100분위나 표준 점수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원점수는 이제 직접 활용은 되지 않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는 원 점수의 상대적인 서열 점수를 이제 평균 표준 표차를 활용해서 이제 산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100분위는 전체 수험생 중에서 특정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비율을 뭐 나타내고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데 이용하다고 합니다. 표준 점수는 난이도가 어려운 이번에 수학이 정말 어렵게 나왔는데 내가 수학 시험을 정말 잘 봤네 라고 하면 수학의 표준 점수가 만점을 받았다고 하면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과목을 상대적으로 더 잘했을 때 점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동점자들이 뭐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은 표준 점수가 더 변별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표준 점수가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한 대학에 입시에 있어서 좀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100분위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유용한 자료이긴 하지만 뭐 중위권, 중상위권 대학까지 점수를 활용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영역 과목별 이제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1에서 9등급까지 등급이 산출되어지게 되겠고요. 주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자료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형별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요. 이제 대학별로 반영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어느 교과목을 반영한다. 우리 학교는 짧은 교과목 뭐 몇 시수만큼만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 대학마다의 그 성적 반영 방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교과 석차 등급 중심의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조합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일수록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복 합격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내 성적을 예측하고 전년도에 이 정도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이면 지원하면 합격하겠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추가 합격되는 학생들의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내가 전년도에 그 대학의 입학자 점수를 확인해보고 지원을 했었을 때 합격할지 못할지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의외로 내가 합격하지 못했네? 내가 왜 최초 합격자 발표에 합격이 못됐지? 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중복 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추가 합격을 기다려보면 내가 전년도 점수와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지원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 추가 합격될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별 분류를 이제 올해 이제 대학들마다의 그 상황을 맞춰서 조금 간략하게 예시적으로 보여드려 보면요. 교과 성적만 100%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의 비교과 부분, 출석 결과라든지 봉사 시간 같은 부분들을 좀 일부 참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비교과보다는 교과 중심의 선발을 하겠지만 어쨌든 비교과도 일부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성적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면접까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범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의예과라든지 이런 좀 더 이제 면접이 필요로 하는 조금 더 상위권 학과이거나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이렇게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하지 않고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성적과 서류 평가까지 같이 포함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 전형 분류별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교과 100으로 하는 그 성적만 100% 반영하는 그런 학교들의 특징은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약에 적용하지 않는 교과 100 학교는 어떨까요? 합격선이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합격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겠죠. 그래서 교과 100이고 수능 최저도 없다. 그러면 그 대학 학과는 생각보다 합격 점수가 높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과 비교과, 출결 봉사를 반영한 학교는 출결 봉사활동의 그 시간을 정량화해서 이제 반영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봉사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냐, 출결이 미인정 결석이 며칠 이상 되느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정량화해서 숫자 값으로 딱 정해서 이제 점수를 이렇게 산정하는 편이고요. 출결 및 봉사를 반영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반영의 영향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출결이나 봉사 점수가 좋다라고 해서 내가 더 유리해 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결이나 봉사 반영 대학에 점점점 이제 또 감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보니까 그 구태여 그 점수를 반영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안 하는 학교들도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이제 면접까지 같이 보는 학교들은요. 대학의 특성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면접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사범대, 교대, 의대, 약대의 경우가 이런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었는데 그 학과들은 선생님을 이제 배출하는 학교, 초등 선생님이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냐, 약사 선생님이냐, 의사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특징이 있는 그런 모집단이다 보니까 조금 그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죠. 면접의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잘 고려하실 때 면접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되겠죠. 면접 기출문제를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을까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들을 보셔보면 거기에도 이제 많은 면접 후기들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면접의 유형을 파악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면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이 비슷한 지원자가 많아서 대체로 면접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다 비슷하니까 내가 거기 지원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지원하겠죠. 면접이 정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와 서류로 평가하는 그 교과 전형의 유형은요. 교과 성적은 정량적으로 숫자로 딱 계산해버리죠. 하지만 서류 평가라는 거는 정성적인 평가. 이제 평가자의 이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접과 마찬가지로 요 정상평가에 따른 이제 실질적인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이렇게 좀 가르게 되는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정상평가의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각 대학마다 교과 반영 방법이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조금 다르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뭐 국어, 수학, 영어, 사회나 과학을 이제 학교마다 좀 달리해서 이제 전학년 100%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국수, 영, 사과의 성적을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모든 교과목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학교는 잘 본 과목, 국영수, 사과, 뭐 한국사 중에서 잘 본 10과목만 성적 반영하겠다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 각 대학마다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교과목으로 반영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학교를 지원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대학 어디가 대입 종합 포탈 그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요, 교과목을 듣다 보면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1에서 9등급까지의 상대적인 평가, 석차 등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이고요. A, B, C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1에서 9까지의 석차 등급과는 별개의 성적 표기 방법 때문에 각 대학마다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떻게 요 ABC를 1에서 9까지의 성적으로 바꿔서 그 성적을 반영할 건지에 대한 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취도에 따른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학교가 뭐 한 32.8% 있고요.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하는 뭐 A의 비율이 너무 많은 경우에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학교들이 뭐 고려대, 서강대의 경우처럼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상평가하겠다.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서류평가의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대학도 일부 있고요. 그런 거 저런 거 좀 복잡하니까 우리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처럼 1에서 9까지의 석차 등급이 나오는 교과목까지만 반영하고 그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전형에서는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교과 전형을 지원하실 때는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대비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한 이제 충실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주요한 전략이 될 겁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희망 대학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능 최저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하고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 점수를 좀 이렇게 유추해서 내가 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라고 하면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내신 성적이 좋아도 그 대학에 합격을 못합니다. 내신 성적 1등급인데 1.0인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수능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1.0인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진학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이렇게 판단하셔서 지원하셔야 되고요. 저라면 일단 수능 최저를 가급적이면 맞출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데 조금 내가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도전적으로 지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수시 6번 지원하는데 모든 대학을 다 그렇게 도전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지원을 할 때 잘 고려하셔서 이제 도전적인 경우도 있고 안정적인 경우도 있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종합 전형보다 교과 전형이 아무래도 그 예측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교과 전형에서 내가 수시 6번 중에 합격할 수 있는 뭐 한 2개, 3개 정도의 안정대학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학생들의 경우라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대학을 찾으셔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보는 방법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대학별 전형 방법을 확인하고 입시 결과를 확인해서 목표 대학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별 전형 방법을 확인하라는 얘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전형 방법에 이제 서류평가만 학생부 성적만 반영되는지 수능 최저가 있는지 면접이 있는지 아니면 서류평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데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하는지 뭐 아니면 국영수사만 반영하는지 전 과목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내 성적과 대비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학교를 찾아보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서류 면접평가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함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류평가를 받는 거나 면접을 준비하는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스타일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류평가가 있거나 면접평가가 있는 대학을 준비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 지원을 하여야지 만약에 나는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력은 없는데 내 내신 성적이 학생부 성적이 그 정도 점수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학업적인 활동에 아무래도 중심이 되겠죠. 얼마나 충실하게 잘 참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전형이 될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이제 조금 간략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비 전략 5가지 큰 포인트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과 내용, 각 그 과목의 그 교과 내용을 의미 있는 지식으로 내가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적용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각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교내 활동에서 연계시키고 확장시켜서 심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필수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중위권 학생들 경우에는 조금 힘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이 이제 각 교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기재가 될 거고요. 연계하고 확장시키는 내용들은 그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서 자율활동, 자율탐구가 되겠죠. 주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으로 연계되어서 확장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각 교과적인 그 지식의 내용이 점점 심화돼서 깊이 있는 공부의 내용으로 발전되어지는 그런 좀 스토리가 보여질 때 더 좋은 대학, 본인이 더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입학사령관이나 학과 교수님들께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요, 독서 활동을 통해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책은 여러 훌륭한 그 좀 먼저 공부를 해보신 그 선배 이제 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독서를 통해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을 뛰어넘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각 교과 내용 그리고 창체와 관련되는 진로, 자율탐구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에 깊이 있게 적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그리고 전공학과 가이드북을 통해서 전형과 평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 그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대입 지원관이지만 대학에서 제공하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전공 가이드북을 정말로 열심히 참고하고 항상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학생을 직접 현재 선발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그 학생, 학부모님, 학교 선생님들을 이해시키고 안내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은 정말로 중요한 그 고급 정보, 가장 핵심의 이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책자로 갖고 계시다면 참 좋겠지만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 책자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신다면 그 각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를 이제 방문하셔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
아니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아주 잘 만드는 이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의 자료를 잘 활용하시고 공부하셔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은 그 어떤 이제 컨설팅이나 아니면 책자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디가 자료를 통해서 대입전공 및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어디가? 대입정보 종합 포털 사이트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 대학들이 유용한 자료들을 자기들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다 찾아다니면 힘들 수 있죠. 대학 어디가 사이트는 그런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종합적인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빠짐없이 유용한 내용을 잘 확인하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정시 모집 수능 성적 중심의 전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시 수능 전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성적이 중요하겠고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을 최대한 잘 받고 적절한 그 대학을 잘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의 주요한 특징은요.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죠. 모집 군별, 가, 나, 다 군별 각 1회씩 최대 3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군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만한 대학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3번이 아니고 2번밖에 기회가 없겠죠. 가군 한 번, 나군 한 번밖에 지원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군별로 한 번씩 기회가 있어서 최대 3번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은 이제 수능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수능 성적 100%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를 반영한다라든지 또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평가라든지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대학들이 뭐 최근에 조금 더 생겨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학에 따라서 수능 반영 방법이 좀 상이합니다. 수능 반영 방법이 상이하다는 얘기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뭐 20%인 대학도 있고 30%인 경우도 있고 수학을 뭐 30%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20%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 반영 방법마다 이제 학생들의 유불리가 달라지겠죠. 내가 수학을 잘 보는 학생은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할 것이고요. 국어를 잘 보는 학생은 반대로 이제 또 국어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대학에 이제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충원율, 이제 추가 합격의 이제 인원을 좀 고려하셔서 지원 전략을 생각하시는 것도 유용합니다. 최초 합격이 되면 좋은데 정시 모집의 경우에 보통 최초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조금 본인 점수보다 아쉽게 조금 너무 안정 지원한 거 아니야? 너무 점수가 남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지원을 한 건가 봐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을 목표로 조금 도전적인 지원을 하는 게 그 내 점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내 점수에 맞게 뭐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대학을 지원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원율을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라는 게 조금 아슬아슬하고 불안할지는 모르지만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최상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또 지혜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에 이제 반영되는 그 활용 지표들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같이 이렇게 뭐 활용하는 경우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그런 대학들의 경우를 예시적으로 보여드려 봤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 뭐 국어와 수학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리고 탐구가 그렇다 보니까 있고요. 백분위를 또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고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는 이제 그 선택 사회와 과학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른 점수를 이제 좀 변환시켜서 그 유불리를 좀 줄이는 그런 학교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등급은 보통 수시의 최저 학력 기준을 중심으로 활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이렇게 등급을 활용해서 학생을 일부 선발하기도 하네요. 수학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에서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 계열 이제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 미적분을 꼭
그리고 기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대학들은 그 대학에 이제 그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되고 미적분이나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학교들이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상위권 대학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비슷한 사정으로 과학 탐구를 꼭 들어야만, 그러니까 탐구가 사회 탐구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과학 탐구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과학 탐구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뭐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 해당되는 대학들의 이제 자연계열학과, 공과대학이나 자연계열학과를 진학하고자 희망한다면 반드시 과학 탐구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 이제 고른 기회 특별 전형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자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23학년도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모집 요강을 각 대학들이 발표하게 되어 있고 각 대학별로 지금 뭐 신설되는 통폐합되는 그리고 이렇게 좀 조정되는 학과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조금 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올해 자료를 기준으로 못 설명드리고 작년도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대체적으로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꼭 올해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른교회 특별전형의 전체적인 인원은요, 작년도보다 올해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고른교회 특별전형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선발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사회적인 여론도 있었고, 그거를 뭐 고른교회 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0.4% 정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요 고른교회 전형, 이게 좀 더 포괄적인 그 이제 지원 자격 요건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다문화 자녀가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 전형이 각 대학마다 조금 인원이 늘어났고 그 이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을 조금 주의 깊게 다문화 가족 자녀 학생분들 경우에는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른교회 전형의 학생을 전체적으로 선발하는 그 뭐 이제 비율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예, 지금 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과 실기 실적 논술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전형 명칭도 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전형 명칭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다문화 가족이라는 부분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인재 농어촌 기초생활수급 차상이 이렇게 있지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 없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고른 기회 대상자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기준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른 기회 특별 전형 지원 전략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내가 그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은 이제 저희가 통합 관련된 전형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학생들만 지원하는 별도의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 중에 다문화 가족 자녀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다문화 가족 자녀에 해당되는지가 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 중에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가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또 다문화 가족 자녀에 해당되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그런 조건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학별, 전형별,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간의 유불리를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더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내 점수, 내 학생부 성적이나 수능 점수가 비교적 좋아서 그 희망하는 대학에 일반 전형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굳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면 될 것을 특별 전형, 선발하는 인원도 조금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데 특별 전형을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그 대학 일반 전형으로 갈 만큼 점수가 충분하다. 일반 전형으로 가면 됩니다. 굳이 특별 전형으로 갈 필요가 없고 내가 일반 전형으로 가기 힘든 조금 약간 상향 지원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 특별 전형으로 도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을 고려한 지원 전략 수립인데요. 내가 일반 전형 점수도 좀 될랑말랑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좀 어쩌면 될 것도 같은데 어떡하지? 선발 인원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다문화 자녀가 지원하는 그 약간의 특별 전형은 선발 인원이 너무 통합되어져 있고 경쟁률도 높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
요 선발 인원이 너무 조금인 쪽은 합격 가능성이라든지 위험 변수가 크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도 낮고 위험 변수가 높기 때문에 좀 지원을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대학 학과별로 입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서 내 점수가 안정적인지 불안한지, 그래서 상향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 전형으로 차라리 안전하게 가는 게 맞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문화 가족 자녀 전용으로만 수시 모집 6번을 모두 지원한다. 꼭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진학 지도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신중하게 잘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023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 현재 이제 고3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입 지원 전략을 한번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6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참고해야 됩니다. 이제 6월 9일 날 이제 수능 모의고사 볼 거거든요. 그 6월 모평 결과를 한번 뭐 가채점을 하시던 성적표 나온 이후에 확인을 하시던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내가 실제로 수능 점수를 요 6월 모평 같이 본다라고 하면 정시 모집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보시고 내가 정시에 요 정도 점수면 정시 모집으로 요 학교 A 대학교 정도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수시 모집에서도 그 A 대학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 이상의 대학으로 상향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에 내가 합격을 해버리면 정시 모집은 지원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시 모집에서 너무 조금 덜 희망하는 학교를 합격해버리면 정시에 오히려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능 모의고사 점수로 한번 정시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싶은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파악해 본 대학의 이제 수준 이상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시 모집도요, 수능 성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이제 가능합니다. 3학년 1학기 이제 기말 시험이 끝나게 되면 지금 이제 6월 4일이니까 기말 시험은 이제 조금 뭐 7월 달 정도에 있겠죠. 끝나고 나면 2023학년도 이제 수시 모집 위해서는 내 학생부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도 이제 불가능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쉽습니다. 학생부 성적이 이제 난 이렇게 아쉬운데 어떡하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찾으셔서 도전적인 수능 최저로 수능 최저를 잘 맞으면 내 불리한 내신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내 불리한 내신 성적이 수능 최저가 조금 더 어려운 조건을 맞춤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말 시험 보기 전까지는 기말 시험을 최대한 이제 열심히 노력하셔서 기말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하고요. 기말 성적 받았는데 그래도 기대만큼 점수가 안 좋다라고 하면 수능을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수능 성적에 노력하시면 되는데 수능 성적은 정시에만 상관이 있으니까 이제 수시는 다 포기하고 정시로만 가야 되느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시로 가기 전에 수능 최저가 조금 어려운 학교를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수능 최저를 어렵게 맞췄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불리한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그렇게 한번 전략을 잡아보셔도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입 전략입니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은 고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 반면에 특별 전형은 별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라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이제 특별 전형이 되는 건데요. 일반 전형이 특별 전형보다 더 많은 선발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합격자 성적도 특별 전형은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일반 전형은 대부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1명이나 2명 정도 소수 인원만 선발하는 특별 전형의 입별 점수는 만약에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점수를 이렇게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수가
작년 같으면 됐으니까 올해 또 지원하면 올해도 또 되겠지라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전형과 비교해 봤을 때 점수차가 크다. 나는 일반 전형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면 특별 전형을 상향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도 될 것 같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나는 특별 전형 요건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 전형이 유리하니까 당연히 특별 전형 써야지가 꼭 맞는 거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계시고 그 오해 때문에 입시 결과가 조금 생각보다 덜 좋은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이렇게 좀 학교 선생님과도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또 이제 반복이 될 수 있는데요. 수시 모집 6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특별 전형으로 한 서너 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또 두세 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전형은 조금 더 안정감이 없거든요. 이제 상향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안정 지원이 또 필요한데 안정 지원은 일반 전형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별 전형으로만 6번 다 지원하지 마시고 특별 전형 한 서너 번, 일반 전형 한 두세 번 이렇게 골고루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지원대학을 이렇게 수시 6번 할 때 정시 수능 점수가 정말 잘 나와서 난 정시로 가면 되니까 수시는 크게 뭐 이렇게 합격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수시 모집에 안정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뭐 학생부 서류평가가 들어간 교과전형은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조금 도전적인 경우도 위험합니다. 면접 평가가 있는 경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교과 전형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순수하게 교과 성적만 100%로 반영하는 대학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중에 있다 라고 하면 내 입시 결과, 전년도 입시 결과와 내 성적을 잘 비교해 보셔서 그 전형의 그 대학의 그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 보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가 수시 모집 6개 중에 하나, 두 개 정도는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전형 유형별로 이제 분류와 지원 전략입니다. 이제 전형별 구분을 하는데요. 통합형 전형은요. 다문화 전형,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외에도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다 합쳐져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학생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조건의 학생들까지 다 포함하는 게 이제 통합형 전형이라고 제가 이제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다문화 학생만을 단독으로 뽑는 전형도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통합형 전형보다 다문화 학생만 단독으로 하는 전형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해서 내가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학생부 성적이 좀 불리해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능 최저를 내가 충족하는 게 자신이 없다고 하면 수능 최저 없는 걸 또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더 치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비교할 때 이제 종합 전형은 학생부 성적이 조금 불리해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충실하게 깊이 있는 공부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이 지원하기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크게 강점이 없는 학생이라고 하면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조금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죄송한 부분입니다. 이하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요, 제가 작년도 수시 모집 요강 자료를 참고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올해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 취합이 조금 늦어지고 발표를 제가 지금 6월 1일 날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까지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모집 요강을 참고해서 한 거고 올해 자료를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셔서 이렇게 또 점검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아까 어디가 사이트라든지 뭐 다른 유용한 입시 그런 자료 사이트들을 통해서
안내되는 자료가 아마 한 7월달이나 8월달쯤 되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 강의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예시적으로 작년도까지 기준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형 전형,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자녀 외에 다른 조건이 해당되는 학생들까지도 같이 함께 지원하는 그런 전형을 이제 한번 예시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작년도 예시입니다. 올해 거는 한번 확인 필요하고요. 교과 전형으로 뽑고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한 학교들입니다. 뭐 강원대, 대전대, 동명대, 동서대, 배제대 이런 학교들 한번 올해도 비슷하게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통합형 전형,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자녀 외의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형인데, 요 교과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좀 인기 학과들, 간호학과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일부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올해 모집 요강을 확인하실 때 수능 최저 조건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수능 최저 조건이 없어졌는지 유지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통합형 전형, 다문화 가족 자녀 외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지원할 수 있고, 대신에 이 학교들은 종합전형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종합전형은 깊이 있는 공부에 대한 경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 활동들까지를 그 성적 외의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선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은 없는 학교들입니다. 뭐 경북대나 경희대나 단국대나 서강대, 시립대, 아주대, 뭐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같이 좀 상위권의 대학들이 이런 방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요 대학들의 올해 모집 요강 자료를 각 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전형명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고등교회 전형이나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해서 그 지원 자격 요건에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뭐 선발 인원의 변경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들의 경우에는 일부 학교들이 자기소개서가 지금 많이 없어진 경우가 있는데,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혹시 있는지,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를 같이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의 경우 이제 통합형 전형, 그리고 종합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좀 선호도가 있는 학과들, 의예과라든지 뭐 해양대의 경우에도 뭐 조금 해양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의 경우에 이렇게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대학들이 그 모집 요강에서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능 최저에 혹시라도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문화 단독 전형,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 전국에 있는 교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요. 앞으로 제 생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 그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다문화 단독 전형이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늘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전형이 많지 않다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아질 거니까 조금 더 기대를 갖고 학생들 공부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올해 모집 요강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도 비슷하게 유지되는지 아무래도 요 전년도에 운영했던 학교들을 중심으로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요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합전형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는 모범 학생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참 유용한 전형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벌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2023학년도 대입을 위한 수시 모집이 요강이 5월 30일까지 이제 발표 예정이고, 강의안을 제가 사실은 5월 뭐 한 30일 정도, 5월 29일, 30일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 강의 녹화를 제가 6월 1일 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관한 분석과 정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하고 했다면
조금 더 충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년도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그 학부모님과 학생분들이 이제 전년도에 운영했던 학교들이 올해 운영할 확률이 일단은 더 높고 이제 더 추가되는 학교들에 대한 자료는 아마 그 이제 대학 어디 가나 그 입학 관련되어 있는 자료 등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안내와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더 보완해서 확인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으로 이 강의 내용을 마치려고 하고요. 다문화 가족 자녀 그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 그 올해 대입에서 거두시기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이제 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그 대학 입시는 사실은 요령보다 그 학업에 관한 열정과 관심과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진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좀 대입 관련되어 있는 그 설명을 잘 드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얼마나 충실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지 잘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충실히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요즘 다문화 가족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뭐 각 시도교육청도 있고 뭐 여성가족부, 교육부 모든 단체들이 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노력에 부응해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같이 이렇게 좀 호응해 주신다고 하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